우리나라의 인구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좀 경악하고 있기는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저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인구 구조의 부작용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언제 우리가 나타나느냐? 2040년대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실 거고요. 2050년대를 넘어가면은 거의 내리막길로 급하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출생의 문제는 위기 속에서 변화할 수 있는 이제 내수 시장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기회를 잡으신다면은 안녕하세요. 책과3 구독자 여러분. 저는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을 맡고 있는 김경록입니다. 인구구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출생 이 부분을 주로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인구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좀 경악하고 있기는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 사람들은 흑사병이라는 것을 14세기에 이제 겪었으니까요.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흑사병 때 거의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사라진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는 저는 이제 안 좋은 요인의 3종 세트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의 규모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통계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위, 저위 이런 쪽이 있는데요. 인구가 좀 많이 줄어든다고 할 때를 저위라고 그러는데 이거 2072년 기준입니다. 40% 이상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그럴 경우 인구가 거의 3천만 명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흑사병에 버금가는 수준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감소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증가하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가 아마 2년 전인가 80억이었을 텐데요. 앞으로 90억 되고 최고 100억 정도 갈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2072년 가면은 거의 40% 이상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의 악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악재는 인구의 구성비입니다. 인구의 구성비라는 것은 젊은 사람 대비해서 이제 나이 든 사람의 비중. 흑사병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흑사병 때는 이제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관계없이 다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게 될 인구 구조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든 사람은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2072년 이쪽을 말씀드리는데요. 65세 이상 인구는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소년 인구하고 청소년 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한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는 점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인구는 절반 이상이죠. 그 정도로 줄어들게 되니까 인구의 구성비가 아주 취약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의 인구가 많고 나이 든 사람의 인구가 적은 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적인데 이게 이제 거꾸로 뒤집혀진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악재라고 그러면은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구 구조 문제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잘 못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요. 인구 구조의 부작용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2040년대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실 거고요. 2050년대를 넘어가면은 거의 내리막길로 급하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이제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3종 세트, 안 좋은 것들이 세 가지 다 이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인구 규모, 인구 줄어드는 것 자체가 세계에서 역대 탑에 속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의 구성비, 젊은 사람에 비해서 고령자의 숫자가 급속하게 많아지는 것. 세 번째 인구의 변화 속도가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제 악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보시면 안 될 일이고요. 여러분들 삶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20년 전에 저출생, 출산율이 좀 떨어졌던 부분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이제 심각한 저출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20만 명대에 이제 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저출생은 당장은 영향은 안 줍니다. 이 사람들이 생산의 대상이 되려면은 앞으로 20년 정도 있으면은 이제 생산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저출생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바로 경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초중고의 교육비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국가의 이만한 지출이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저출생의 문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한 20년 지나면은 그때부터 노동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40만 명, 45만 명 들어오다가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2045년 이 정도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 문제가 2050년을 지나면은 거의 절벽처럼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일본은 단카이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게 단괴라는 것입니다.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47년, 49년생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해봐야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하고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는데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긴 기간에 걸쳐 가지고 인구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본의 고령화하고는 조금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지금부터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되고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혹은 생산 가능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걸 노년 부양 비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비율이 지금은 일본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런데 2050년을 넘어가면은 우리가 일본을 앞서서 이제 1등이 되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는 훨씬 길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 현재 베이비 부모 숫자를 뽑아보더라도 거의 한 1650만 명 정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가 우리나라는 생산을 하는 노동시장에 있을 때는 아주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고령자로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국가에 큰 부담이 되게 됩니다. 일본보다는 오히려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대략 한 20년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뒤이어서 이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정년 연장 여부에 관계없이 고령자들의 노동활동 참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60에서 64세 보면은 거의 65% 정도 수준이거든요. 정년 연장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이제 특별히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년 연장은 대기업의 이제 혜택을 주로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곳 그게 이제 대기업의 정년 연장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은 청년들 일자리와의 이제 컨플릭트가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70세가 대략의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후생연금을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정반대죠. 우리나라는 55세, 60세 정도에 나가는데 이제 국민연금은 63세, 64세, 65세 이렇게 받으니까요. 오히려 더 늦게 받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제 늦추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정년도 사실은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걸림돌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임금 체계가 연공급이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보통 젊은 사람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임금은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계속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은 젊은 층을 그만큼 덜 고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뭐냐 하면은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금 피크라고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일본도 역시 우리나라처럼 연공급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 하면은 재고용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나이가 되면은 회사를 나갔다가 다시 고용하면서 임금을 새로 계약을 하면서 임금을 확 낮추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당연히 고령사회가 지금 되고 수명도 길어지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것과 정년 연장이 동시에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경제가 소위 말해 윈윈 상생 게임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정년만 연장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청년의 일자리들이 구축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부작용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시장은 중국이나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결국 해외 경제에 이제 의존하게 되고요. 내수 시장은 아시다시피 국내 경기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은 특히 이제 인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1960년대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인구가 한 2배 정도 되었습니다. 대략 쉽게 말하면은 2,500만 명이 5천만 명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가 멈추는 것만 하더라도 큰 영향을 주는데 줄어들게 되면은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미 자영업들이 주로 이제 내수 시장을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까? 벌써 한 4, 5년 전부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코로나19의 충격만으로 생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전히 이제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침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 부분이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크게 성장할 산업 중에 하나가 자산관리 시장입니다. 주로 자산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계층이 이제 50, 70, 50대, 60대, 70대인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의료 시장, 뷰티 시장, 바이오 시장.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돌봄 로봇이라든지 요양 관련된 로봇이라든지 말벗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AI하고 로봇이 이제 결합돼서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의사 수가 모자란다고 하는 이유도 고령자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의료비를 거의 3배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뷰티 지금도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이 피트니스가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이제 50대, 60대들이 이제 피트니스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사람들도 이제 60대가 들어와서 피트니스 가서 이제 막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위기 속에서 변화할 수 있는 이제 내수 시장의 기회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부분의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인구의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도 그 구성의 변화를 달리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관리에 서식지를 옮겨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있어도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예금금리도 높고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예금금리도 이제는 2%, 3%, 뭐 4%를 채 넘지 않고 여기 계속 있을 거고 부동산 가격도 보편적으로 오르기는 어렵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관리의 기회는 이제 해외에서 성장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신다면은 앞으로 아마 5070을 타겟으로 한 비즈니스 부분은 시장이 계속 오랫동안 그리고 시장의 규모도 커집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에 대충 서베이를 해보면은 고령자들의 제일 첫 번째 관심은 이제 여행, 두 번째 관심이 건강, 세 번째 관심이 맛집 찾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은 고령사회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일부 시장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장에서의 기회를 타겟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퇴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베이비 부모가 한 1650만 명 정도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서 또 자영업에 많이 뛰어드는데요. 이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퇴직을 하고 나서 고정비용 드는 사업은 좀 하지 마라. 고정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드는 것이고 임대료 내는데 돈 들어가고 종업원 월급 주는데 돈 들어가는 것이 고정비용입니다. 여러분들 은퇴자산 금방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을 하고 나서 뭐 사업을 하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돈을 버는 것보다 인테리어 업자하고 임대업자에게 돈을 벌어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사업을 새로 바꾸니까 인테리어는 자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괜찮은데요. 정작 사업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것. 웬만하면은 그런 부분은 말리고 싶습니다. 투자를 잘하는, 이거 정말로 이게는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기질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경험을 많이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하다 해서 따라가기는 힘들고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본시장을 통해서 부를 어느 정도는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보편적 길을 따라가시는 것, 저는 그걸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떼돈을 번 사람들, 종목을 투자해서 내가 돈이 뭐 수백억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고요. 첫 번째, 그 사람만의 특유한 기질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특별히 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투자의 어떤 구루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길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오렌 버핏이 있지 않습니까? 오렌 버핏이 이제 한 이야기가 돈을 어떻게 벌면 될까요? 청년들이 물어볼 때 딱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S&P 500, 미국의 이제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S&P 500을 사고 까먹고 나머지 시간은 당신 월급 올리는데 다 투자해라. 당신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저축을 늘려서 그걸 S&P 500에 투자하면 된다. 그게 오렌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직장에서 일도 막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막 모바일로 종목을 보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방법이 100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